대한민국 제조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지금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노조 가입률이 사상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고, 젊은 직원들이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노조 내부에서 우리가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70%의 가입률이 무너지면서 현대차 역사상 가장 큰 균열이 시작돼. 이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국에 1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면서 동시에 국내에는 125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두 가지 상반된 움직임 속에 숨겨진 현대차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노조원들이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현대차가 왜 미국에 그토록 막대한 돈을 쏟아붓게 됐는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2022년 10월 미국 조지아주에 첫 삽을 뜬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는 공장이 있거든요. 이 공장에 들어간 총 투자비가 1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7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여기서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을 연간 30만 대씩 찍어내고 있고, 향후 50만 대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4년 10월에 첫 차가 굴러나왔고 2025년 3월에 정식 개장했으니까 불과 2년 반 만에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현실이 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하필 미국이었냐는 건데, 단순히 노동 비용만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훨씬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차를 만들면 일단 관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 25%라는 살인적인 관세를 물어야 했는데, 2025년 무역 협상을 통해 15%로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현지 생산을 하면 이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당 7,500달러,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으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국에 공장을 안 짓는 게 오히려 바보 같은 선택이 되어버린 상황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2025년까지 미국에서 파는 차의 70%를 현지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2030년에는 이 비율을 8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미국 공장의 생산성이 한국 공장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로 보면 확연한데, 울산 공장에서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30시간 정도인 반면에 미국 공장에서는 15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똑같은 차를 만드는데 2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조지아 공장의 자동화율이 40%에 달하기 때문인데, 다른 현대차 공장들의 평균 자동화율이 10%라는 걸 감안하면 4배나 높은 수준이거든요. 로봇만 950대 이상이 투입돼서 현재 근무 중인 인력 약 1,000명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사실상 로봇 한 대당 직원 1명꼴인 셈이에요. 임금 차이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약 9,4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국 엘라베마 공장 직원들 연봉이 대략 6,800만 원 수준이니까 한국이 거의 40% 정도 더 높은 거죠. 그런데 임금이 40% 높은 것만으로는 생산성이 2배나 차이 나는 걸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핵심은 자동화 투자의 차이인데, 회사가 미국 공장에는 최신 로봇과 설비를 아낌없이 쏟아부은 반면에 국내 공장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노조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차 노조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매년 임금 협상 때마다 상당히 공격적인 요구를 해왔거든요. 2025년 올해 노조가 내건 요구 조건들을 보면 월 기본급을 14만 1,300원 인상해달라는 것과 2024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는 것이 있었고, 주 36시간 근무하는 4.5일제를 임금 삭감 없이 도입해더라는 것, 마지막으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4세로 연장해달라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전부 합쳐서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가 문제였죠. 현대차의 2024년 순이익이 약 9조 6천억 원이었으니까 이걸 승인하면 매년 2조 8,800억 원 이상을 성과급으로 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4.5일제 요구도 논란이 됐는데, 이건 사실 전 세계적인 노동 트렌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유럽에서는 이미 주 4일제 실험이 진행 중인 곳들이 있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흐름 자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과 방식인데, 회사가 생산성 때문에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회사 측에서는 이런 요구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노조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019년만 해도 현대차 노조 가입률이 70.7%였는데 2024년 말 기준으로 52.3%까지 떨어진 겁니다. 조합원 수로 보면 2019년에 28,330명이었던 게 2024년에는 39,662명 이하로 줄었는데, 전체 직원 수가 늘었는데도 노조원이 줄었다는 건 탈퇴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에요. 사상 처음으로 가입률이 50%대로 내려앉으면서 노조의 협상력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세대 갈등에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 50대 이상 고참 직원들과 30대에서 40대 젊은 직원들 사이에 심각한 의견 충돌이 생긴 건데요. 고참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최대한 많은 것을 요구해서 얻어내자는 입장인 반면에, 젊은 층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다가 회사가 정말로 한국을 떠나버리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50대 직원은 어차피 몇 년 안에 퇴직할 테니까 당장의 임금과 퇴직금을 최대화하는 게 유리하지만, 30대 직원은 앞으로 20년 이상 더 일해야 하는데 공장이 문을 닫거나 축소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잖아요. 이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회사가 미국 투자를 본격화하면서였습니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회사가 미국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SNS나 직원 커뮤니티에서는 노조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어떤 젊은 직원은 선배들은 편하게 퇴직하면서 우리한테는 폐허를 물려줄 거냐는 식의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결국 노조 탈퇴로 이어진 거죠. 조직 내 신뢰가 무너지면서 단결력이 약해지고, 단결력이 약해지니까 협상에서도 예전만큼의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2025년 8월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이에요.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데, 핵심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정의가 확대됐고,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회사라면 원청이라도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게 됐어요. 또한 노동쟁의의 범위도 넓어져서 구조조정, 인수합병, 심지어 해외 공장 건설 같은 경영 핵심 사안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됐거든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의 99%가 이 법의 시행규칙이 모호해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제라는 표현이 워낙 추상적이다 보니까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크거든요. 하지만 반대 시각도 있어요. 이 법 덕분에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들이 힘을 얻게 됐다는 주장인데, 실제로 현대차 울산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러니까 경비나 청소, 식당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 이 법을 근거로 현대차에 정규직과 동등한 성과급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정규직들이 받는 기본급의 45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달라는 건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 정작 현대차는 2025년 12월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무려 125조 2천억 원을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건데, 이건 직전 5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투자액 89조 1천억 원보다 36조 원 이상 많은 금액이에요. 투자 내용을 보면 미래 사업 분야에 50조 5억 원, 연구개발에 48조 4천억 원, 생산시설 최적화와 신규 인프라에 36, 2천억 원을 배정했는데, 미래 사업이라는 건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보틱스 같은 첨단 기술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있는데 2026년에 1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에요. 2025년에 7,200명을 뽑은 것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죠. 울산에는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을 새로 만들고 2027년까지 수소 연료 전지 생산 시설도 완공하겠다고 했으니까 국내 제조 기반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한국에도 역대급 투자를 하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전략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지각 변동을 봐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유럽의 폭스바겐만 봐도 그래요. 2024년에 창사 88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발표했는데 3만 5천 명을 해고하고 향후 5년간 1,600억 유로를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거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고 유럽 내수도 부진해지면서 위기에 빠진 건데, 현대차가 폭스바겐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경영진 사이에 팽배해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 기술 격차도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일반 소비자에게 배포했고 1억 마일 이상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한 상태죠. 반면에 현대차의 레벨 3 자율주행 상용화는 5년 연속 지연되면서 아직 명확한 출시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웨이모 같은 회사는 2025년 7월 기준으로 1억 마일 이상의 자율주행 주행거리를 달성했는데, 현대차가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의 125조 투자 중에서 미래 사업과 연구개발에 거의 100잭 가까이를 배정한 건 이런 기술 격차를 좁히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차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로보틱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미래에도 살아남겠다는 전략인 거죠. 동시에 미국 공장 투자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에서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해서 관세와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보조금 혜택을 최대화하겠다는 계산이고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 있는데, 노조가 강경하게 나갈수록 오히려 자동화 투자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노사 갈등 비용을 줄이려면 로봇을 더 많이 도입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 조지아 공장이 40% 자동화율을 달성한 것도 결국 높은 임금을 감당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이었는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노조가 너무 많이 요구하면 회사는 사람 대신 기계를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젊은 노조원들이 이탈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선배 세대처럼 강경투쟁으로 임금을 올리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체감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회사가 국내에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현대차 울산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란봉투법이 힘을 실어주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회사의 비용 부담은 늘어나게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그동안 현대차 노조는 정규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집중해 왔지,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결국 노조가 살아남으려면 정규직만의 이익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전기차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도 노동자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부품이 3만 개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그 절반도 안 되는 1만 개에서 15,000개 정도만 필요하거든요. 이 말은 곧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현대차가 울산에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을 짓겠다고 하긴 했지만 결국 전체적인 고용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노동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현대차의 125조 투자 계획 중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36조 원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동화인데, 그렇게 되면 투자는 늘어나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1만 명을 새로 뽑겠다고 한 인력이 생산직인지 영구직인지에 따라 기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현대차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한국 제조업 전체의 미래예요. 높은 인건비, 노사 갈등, 자동화 압박 같은 것들은 다른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도전이거든요. 현대차가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더 많이 나가게 되면 협력업체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역 경제가 흔들리면서 일자리와 세수가 동시에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125조 국내 투자 발표가 의미 있는 거예요. 적어도 당장은 한국을 버리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히니까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행되려면 노사 관계가 안정돼야 해요. 회사와 노조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매년 파업과 협상을 반복하는 구조로는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거든요. 노조 가입률이 퍼센트대로 떨어진 건 이런 맥락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는 노조가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제는 노조에 속하지 않은 직원이 절반에 가까워진 거잖아요. 노조의 대표성이 약해지면 협상에서의 힘도 약해지는 건 당연한 귀결이고, 이건 곧 회사 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물론 노조 없이 개별 노동자가 대기업과 맞서 협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단결된 힘이 있어야 노동자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다는 논리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제는 그 단결의 방향인데, 지금처럼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고 가입률이 계속 떨어지면 노조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노조가 내부 개혁을 통해 회사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반면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노사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회사는 국내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자동화와 해외 생산 비중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겠죠. 현실은 아마 이 두 시나리오 사이 어딘가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건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보존되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기회를 얻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숫자 뒤에는 가족을 부양하고 삶을 영위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있잖아요. 현대차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이 사람들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회사도 직원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노조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현대차와 노조 모두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에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양쪽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건 비단 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기에 현대차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현대차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제 정리였는데요. 제가 다 담지 못한 내용이나 다른 관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산업 이슈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베네수엘라가 베체라식으로 뭉개고 있던 천문학적인 빚을 이자까지 쳐서 받아낼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시장을 지배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포탄이 빗발치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돈 냄새 맡은 하이에나들은 재건 가능성의 베팅에 바닥에서 물량을 쓸어담고 막대한 차익을 챙겼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판이 딱 그 골든타임에 진입한 겁니다. 기득권 세력이 교체되는 순간 부의 주인도 바뀐다는 진리, 시장은 지금 빨간 불기둥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신호를 단순한 투기판이나 반짝 반등 정도로 착각한다면 평생 부의 진짜 민낯은 구경도 못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무기로 쥔 큰 손들은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손절할 때 조용히 승자에 오록하는 재에 포지션을 선점하고 물량을 매집합니다. 이 냉혹한 자본의 생리를 모르고 눈앞의 소음에만 휘둘린다면 우리는 평생 그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 신세를 못 면합니다. 자본주의는 정의나 도덕이 아니라 철저히 이익을 향해 굴러가는 비정한 기계니까요. 낡은 체제가 무너지는 굉음? 누군가에겐 파멸의 비명이겠지만 준비된 자들에겐 불을 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출발 신호입니다. 이런 자산, 가치 폭등은 기존 정권의 통제력이 박살났다는 결정적 증거이자 곧 닥쳐올 거대한 지정학적 태풍의 전조 증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월가 헤지펀드들은 베네수엘라의 다음 수를 예측하며 실시간으로 총알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클수록 먹을 것도 많다는 격언을 몸소 실천하면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다음 판을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흘러간 과거 데이터 쪼가리만 붙들고 있는 투자자는 이 살벌한 생존 게임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태되는 순간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돈줄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건 이미 보이지 않는 마쿠에서 딜이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베네수엘라 국채 가격 상승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을 가를 단두대의 시계바늘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냉정한 숫자들 이면의 본질을 꿰뚫고 과연 누가 이 거대한 도박판의 설계자인지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뜨겁게 달아오른 자본시장과 달리 바로 옆 동네에선 생존 기반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비명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숨통을 조이는 미국의 압박은 엉뚱한 곳에서 먼저 치명적인 균열을 터뜨리고 있죠. 화려한 숫자 노름 뒤에 숨겨진 이웃의 처참한 현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되는 붕괴의 서막을 이제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쿠바는 완벽한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에너지는 국가라는 생명체를 돌게 하는 혈액이나 다름없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공짜로 퍼주던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가 최근 3만 배럴까지 쪼그라들면서 쿠바라는 거대한 기계 심장은 사실상 멈춰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밖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박살난 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력망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270만 명이 나라를 등지고 탈출했고, 이젠 도시 쓰레기 하나 못 치울 정도로 공공 시스템이 완전히 맛이 갔다는 게 공포의 실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 안 되는 민중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선풍기 한 살인적인 폭염은 단순한 기상이변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앙이 되었습니다. 전력망 붕괴로 하수 처리가 마비되고 오염된 식수를 타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현실은 쿠바가 이미 국가적 통제, 불능 상태, 즉 아노미에 빠졌음을 알리는 섬뜩한 조종입니다. 이는 기형적으로 맺어진 오일 정보 동맹의 참혹한 대가입니다. 그동안 쿠바는 감시와 억압의 통치 기술을 베네수엘라에 전수하고 그 대가로 검은 황금인 원유를 무상으로 챙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라카스의 금고가 바닥나 파견된 첩보 요원들의 급여조차 체불되는 상황은 마두로 정권을 지탱하던 최후의 옹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붕괴의 도미노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선전 구호만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던 기만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쿠바의 몰락은 베네수엘라를 지켜주던 전략적 방파제의 소멸을 뜻하며, 이는 카리브해를 붉게 물들였던 사회주의 벨트 전체가 일시에 와해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파국은 언제나 참혹한 법입니다.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는데도 기득권 세력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망보다 정권의 안위를 앞세우는 사회에서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은 결국 대를 이어 비엄에는 빈곤과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상처뿐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두로 정권은 벼랑 끝에서도 결코 백기를 들 생각이 벗어나 절코는 장이시비르 정권은 절코니다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강력한 해상 봉쇄를 비웃기라도 하듯 심해의 어둠을 틈타 기괴한 탈출구를 뚫었습니다. 첨단 위성 감시망마저 따돌리는 유령 함대의 은밀한 기동과 그 배후에 도살인 검은 자본의 실체를 이제 낱낱이 파헤쳐볼 시점입니다. 바다는 더 이상 평화로운 교역의 장이 아닙니다. 마두로 정권은 생존을 건 보이지 않는 해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영 석유기업 페데베사가 운용하는 그림자 선단이 있으며 이들은 국제사회의 모든 규범을 짓밟으며 어둠 속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 유령 선박들은 보험 가입은커녕 국적 세탁을 밥 먹듯 합니다. 우리 사회의 대포차와 다를 바 없는 이 시한폭탄 같은 배들은 극도로 위험한 존재입니다. 오직 제재망을 뚫고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를 실어 나르기 위해 국제법의 사각지대만 골라 항해하며 독재 정권의 수명을 연장하는 거대한 보급로 역할을 자처합니다. 이들의 은폐 기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위치 신호를 끄는 것을 넘어 가짜 위치 데이터를 송출하는 AIS 스푸핑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란이나 러시아가 제재를 피할 때 쓰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실제로는 베네수엘라 항구에서 기름을 싣고 있으면서도 위성상으로는 멕시코만 한복판이나 지구 반대편 공해상에 떠 있는 것처럼 전 세계를 기만합니다. 하지만 미 해군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첩보 위성과 해상 감시 자산을 총동원해 이 유령들의 항적을 집요하게 추적 중이며 최근에는 실제 유조선 납포 작전까지 성공시키며 압박의 수위를 임계점까지 높였습니다. 숨통을 조이는 미국의 포위망과 이를 뚫으려는 그림자 선단 간의 숨 막히는 추격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리브 해상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냉혹한 전쟁입니다. 오일머니가 끊기면 정권은 즉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밀수 사건이 아니라 체제의 명운을 건 최후의 보급로 사수작전으로 봐야 마땅합니다. 마두로가 이 비밀 항로를 끝내 지켜내지 못한다면 베네수엘라의 낡은 체제는 외부의 물리적 타격 없이도 내부 괴사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한 껍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거대한 판 뒤에는 국제범죄 조직과 일부 강대국의 검은 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퇴출당한 원유가 암시장을 거쳐 독재자의 통치 자금으로 세탁되는 과정은 현대 금융 시스템의 가장 추악한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국이 이 카르텔을 단순 범죄 집단이 아닌 테러리스트 조직에 준하게 다루는 이유도 바로 이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수면 아래의 치열한 수싸움은 이제 물리적 충돌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미 서던 스피어라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가동하며 베네수엘라 해역을 철통같이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IT를 단숨에 굴복시켰던 압도적 무력의 공포가 다시금 베네수엘라 앞바다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빼든 이 칼끝이 정확히 어디를 겨누고 있는지 그 군사적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카리브해의 수평선 너머엔 전운이 감도는 강철의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30년 만에 이 지역의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집결시킨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1994년 IT 군사정권을 무너뜨렸던 민주주의 수호작전의 대자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압도적인 전력 투사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네수엘라는 전진 배치된 제럴드 포드함은 단순한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파멸의 힘을 투사하는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요새입니다. 푸에르토리코 기지에는 1만 5천여 명의 최정예 타격대와 스텔스 전력이 출격 명령 하나만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고 이들의 칼끝은 정확히 카라카스의 심장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폐쇄됐던 기지가 다시 돌아가고 활주로가 확장되는 정황은 이미 긴장이 임계점을 넘어 실제 전쟁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미군의 노림수는 보여주기식 해상 무력 시위 따위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모든 숨통을 끊어버리고 보급로와 퇴로까지 원천 봉쇄하는 고사작전의 서막입니다. 서던 스피어라 불리는 이 거대한 포위망은 마두로 정권의 목줄을 죄는 실질적이고도 물리적인 압박이며
일단 시동이 걸린 미국의 강철 군단은 목표를 초토화하기 전엔 절대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압도적 패권국을 상대로 한 오판만큼 지도자에게 치명적인 맹독은 없습니다. 펜타곤이 이 정도 급의 자산을 깔아놨다는 건 더 이상의 외교는 없다는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응축된 에너지가 통제선을 넘어 폭발하는 찰나, 베네수엘라의 낡은 방공망은 불과 수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할 것이며 그 참혹한 대가는 부패한 지도부와 아무 준비 없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비극적 운명입니다. 초강대국이 과시하는 이 노골적인 무력의 실체는 단순 경고를 넘어 사실상의 정권 사형 선고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격언처럼 미국은 이미 가장 정밀하고 파괴적인 타격 시나리오를 완성해 두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마두로의 몫입니다. 압도적 공포 앞에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지 아니면 비참한 역사의 뒤안길로 소멸할 것인지 말입니다. 허나 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했다 해도 도심 깊숙이 박힌 게릴라와의 전투는 전혀 다른 양상의 재앙입니다. 미군이 카라카스의 미로 같은 골목에 발을 들이는 순간 손쉬운 승리의 공식은 처절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미군 지휘부가 가장 우려하는 시가전의 악몽, 그리고 마두로가 최후의 보루로 숨겨둔 비대칭 전략의 실체, 이제 그 위험한 이면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쟁은 스펙만으로 승패가 갈리지 않습니다. 험준한 지형은 때로 첨단 기술을 무력화시킵니다. 카라카스의 복잡한 구조와 산악지대는 미군에게 지옥과도 같은 킬존이 될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쏟아지는 기습은 압도적 화력을 무용지물로 만들 공산이 큽니다. 마두로 정권은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철저히 대비해 왔습니다. 6만 5천 명의 정규군에 더해 수백만 민병대를 무장시킨 건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도시 전체를 요새화하고 민간인을 방패막이로 삼는 시가전은 천하의 미군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부담과 인명피해를 강요하는 치명적 덫입니다. 우리는 1989년 파나마 침공, 저스트 코즈 작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노리에가는 고립무원의 독재자였지만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훨씬 거대하고 조직적인 저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파나마 때처럼 단숨에 수뇌부를 제거하고 질서를 잡겠다는 낙관론은 베네수엘라의 댐에 발을 들이는 순간 뼈아픈 실책이 될 것이며 이는 제2의 베트남 혹은 아프가니스탄의 악몽을 재현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리스크를 누구보다 꿰뚫고 있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는 승산 없는 소모전에 국력을 쏟아붓고 정치적 자산을 탕진하는 짓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압도적 힘으로 기선을 제압해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 이익을 챙기는 것이 그의 방식이지 대책 없는 전면전으로 국가 운명을 도박판에 거는 무모한 승부사가 아님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즉 현재의 군사적 압박은 실제 타격보다는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적의 심장을 겨누고 있지만 방아쇠를 당길 때 치러야 할 비용 청구서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진정 원하는 건 피 튀기는 정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질서에 순응하는 새로운 친미 정권의 수립이며 이를 위해 수면 아래에서 더 정교한 올가미를 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 차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미국은 서방구 전체를 자신들의 배타적 앞마당으로 굳히려는 거대한 체스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낡은 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축출하려는 미국의 야심찬 큰 그림, 그 냉혹한 지정학적 셈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명분 싸움은 끝났습니다. 멀로 독트린이라는 낡은 문서가 21세기 미국의 패권 전략으로 부활해 서방구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안방에서의 이방인 개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차이나머니와 러시아의 군사 고문단은 제거 대상 1순위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철저히 미국의 국익이 우선되는 배타적 수역이어야 한다는 섬뜩한 선언이 지금 카리브해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숭고한 민주주의 수호가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제국의 생존과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서방구 전체를 자신들만의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치고 외부 세력은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철저한 통제입니다. 미국의 경제와 군사 패권을 영구불변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야욕, 이것이 바로 트럼프판 몰로 독트린 이점 0의 실체이자 민낯입니다. 권력의 빈자리는 없습니다. 한 놈이 빠지면 반드시 더 굶주린 짐승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진짜 속내요?
단순히 마두로라는 독재자 하나 치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 빨대를 꽂고 있는 거대 열강들의 뿌리를 아예 불태워버리겠다는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고 섬뜩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약육강식 국제판에서 이보다 더 정확한 룰은 없습니다. 거인들의 계산기 앞에서 약소국의 주권 따위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죠. 미국은 다가올 다극화 시대에 밀리지 않기 위해 생존의 방벽을 쌓고 있고, 그 사이에서 터져나가는 약소국들의 비명은 그저 기록되지 않는 소음일 뿐입니다. 이 살벌한 판에서 도덕 찾고 정의 찾는 건 정말 순진에 빠진 소리입니다. 세상은 정의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논리로만 돌아갑니다. 몰로 독트린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건 우리가 알던 기존 국제 질서의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뜻이자, 강대국들이 지구를 케이크 자르듯 나눠먹는 야만의 시대, 그 끔찍한 서막이 다시 올랐다는 경고 사이렌입니다. 주권 존중이라는 낭만적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으려면 처절하게 각자 도생해야 하는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강대국의 이익 앞에서 주권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게 짓밟히는지,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보여주는 끔찍한 미래상이 무엇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권이란 건 힘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사치품에 불과합니다. 국제사회에 정의가 있다는 환상, 이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거인들이 정면 충돌하는 최전선에서 약소국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남의 손에 의해 움직이다 버려지는 말, 그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마두로의 몰락은 외부 미사일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에서 터질 공산이 큽니다. 충성심이라는 것도 결국 입금되는 돈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달러 밥줄이 끊기고 정권을 떠받치던 핵심 세력이 자신들의 목숨줄이 위험하다 느끼는 순간, 그들은 주저없이 보스의 등에 칼을 꽂고 미국과 거래를 틀 겁니다. 주변국들의 무거운 침묵, 우연이 아닙니다.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같은 지역 맹주들이 입을 닫은 건 이미 판이 뒤집혔음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미국이 쳐놓은 거대한 앞마당 안에서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면 이웃나라가 공중분해되는 꼴을 팔짱 끼고 구경하며 계산기 두들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권 교체 쇼가 아닙니다. 주권 국가라는 간판 자체가 내려가는 사건입니다. 이제 세계는 각자 도생을 넘어 강대국이 허락한 울타리 안에서만 숨 쉴 수 있는 신식민지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처참한 붕괴는 힘없는 나라들이 겪게 될 잔인한 예고편이자 거대 권력 앞에 발가벗겨진 현대 주권의 초라한 민낯입니다. 힘센 놈이 곧 법인 시대가 다시 왔습니다. 평화의 약속은 증발했고 남은 건 힘에 의한 굴복과 질서 재편뿐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국가 생존을 위해 무엇이 진짜 힘인지, 그 힘을 잃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건 강자가 짠 시나리오대로 흘러갑니다. 이 살벌한 국제정치 게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 이제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이 위기가 단순히 남의 나라 불행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한 서늘한 경고장인 이유를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카리브해의 긴장은 앞으로 수개월간 이어질 거대한 대결의 서막일 뿐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퍼붓는 압박은 정권 교체 수준이 아닙니다. 서방구 전체의 판을 완전히 갈아엎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권보다 강대국의 이익이 먼저고 각자의 구역을 노골적으로 찢어발기는 야생의 시대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과서에 나오는 평화로운 논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힘의 균형이 무너진 곳엔 비참한 파멸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본질을 꿰뚫는 눈이 없다면 우리도 언제든 누군가의 장기판 위에서 쓰다 버리는 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마두로 정권의 운명과 카리브해의 파동은 국제사회의 잔인한 맨얼굴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러분께 가장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기 위해 뛰겠습니다.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을 보는 여러분께 이 분석이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분석은 공개된 데이터와 지정학적 흐름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전망입니다. 특정 자산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No content, end of stream. No content, end of stream. 2026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김 부장님이 서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이 집의 시세는 30억 원,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 부장님은 저녁으로 컵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지금
아들의 학원비 200만 원이 없어서 카드론을 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산이 30억인데 현금 20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 여러분은 이것을 일시적인 현금 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김 부장님의 집이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김 부장님은 억울합니다. 무슨 소리냐? 부동산 앱을 켜봐라. 우리 아파트 호가가 30억이다. 내 앱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님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30억 원이라는 숫자는 누군가 그 돈을 주고 사줄 때만 진짜 돈이 됩니다. 아무도 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벽에 그려진 낙서일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착시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꽁꽁 언호수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입니다.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을 내딛는 순간 와장창 깨져버리는 얇은 살얼음판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거래 절벽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폭탄 돌리기 게임의 음악이 멈춘 순간, 지난 5년간 우리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폭탄을 옆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내가 10억에 샀으니까 너는 12억에 사. 나는 12억에 샀으니까 다음 사람은 15억에 사. 우리는 믿었습니다.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오늘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내 뒤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마지막 폭탄을 껴안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은 뉴스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푼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러니 안심하라고 합니다. 돈이 풀리면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고 희망의 회로를 돌립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한국은행이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콸콸 쏟아붓고 있는데 왜 여러분의 논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도관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라는 수도관이 부실채권이라는 찌꺼기로 꽉 막혀버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그 돈은 은행에 구멍난 곳을 때우는 데만 쓰이고 여러분의 집을 사줄 대출금으로는 한 푼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말하면 동맥경화입니다. 심장은 뛰고 있는데 피가 발끝까지 돌지 않는 겁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발가락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괴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파트가 안전해 보이는 이유는 아직 썩은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피는 멈췄습니다. 자, 여기서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집값은 진짜 가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영광이 만들어낸 신기루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모든 아파트가 다 위험한 건 아닙니다. 어떤 집은 시간이 지나면 피가 다시 돌고 살아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집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망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유형의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시한폭탄을 깔고 주무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텅 비어버린 2016년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릴 아파트 블랙리스트. 첫 번째 유형, 좀비가 지은 성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6년 여러분의 자산을 집어삼킬 첫 번째 괴물, 바로 좀비가 지은 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거나 혹은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크레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묘하게 조용합니까? 만약 대낮인데도 인부들이 보이지 않고 크레인이 며칠째 멈춰서 있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집을 산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티켓을 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건설사가 돈이 많아서 아파트를 짓는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대한민국 아파트의 90%는 외상으로 지어집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PF 대출,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건설사가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설사는 내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낸 계약금과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건물을 올립니다. 나중에 분양 잘 되면 갚을게라고 약속하고 말이죠. 그런데 2026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리가 올랐습니다. 자재비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분양이 안 됩니다. 카드를 돌려 막아야 하는데 더 이상 새로운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 건설사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럼 이 좀비 건설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 아무도 집을 안 사겠죠. 그래서 그들은 비명 소리를 달콤한 혜택으로 포장합니다. 길거리를 걷다가 이런 현수막을 보신 적 있습니까? 계약금 500만 원, 입주 때까지 추가 비용 없음, 발코니 무료 확장, 에어컨 풀옵션, 황금 열쇠 증정, 중도금 무이자,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여러분의 눈에는 이것이 대박 기회로 보이십니까? 와, 싸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은 혜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죽게 생겼으니 제발 현금 좀 꽂아줘라는 건설사의 처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건설사가 바보라서 이익을 포기하고 여러분에게 금을 줄까요? 아닙니다. 당장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여러분의 코 묻은 계약금이라도 빨아먹으려는 겁니다. 이런 아파트를 덜컥 계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하반기 어느 날 갑자기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습니다. 하청업체들이 돈을 못 받아서 공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건설사는 부도가 납니다. 사장님은 잠적합니다. 남겨진 건 짓담한 콘크리트 덩어리와 빚더미뿐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입주 예정자가 아니라 인질이 됩니다. 집은 완공되지 않았는데 은행은 여러분에게 중도금 대출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건설사가 망했지 당신이 망한 건 아니잖아. 사인은 당신이 했잖아. 팔 수도 없고 들어가 살 수도 없고 매달 이자만 수백만 원씩 뜯어가는 지옥. 이것이 바로 좀비 아파트의 결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너무 과도한 혜택을 뿌리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 3개월 동안 공정률이 제자리 걸음은 아닌지, 싸고 좋은 물건 없습니다. 난세, 지나치게 친절한 조건은 100% 함정입니다. 하지만 이 좀비 아파트는 눈에 보이는 위험이라 피할 수라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멀쩡하게 다 지어졌고 사람들도 살고 있는데 밤만 되면 유령 도시로 변해버리는 곳입니다. 다음 장에서 2026년 절대 발을 들이면 안 되는 두 번째 금지 구역, 화려한 신도시의 그림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금지 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앞서 말한 좀비 아파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드넓은 호수공원, 반짝이는 새 건물, 뻥 뚫린 8차선 도로, 경기도와 인천 외곽에 지어진 이른바 2기, 3기 신도시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곳의 집값은 GTX라는 고속열차 호재를 타고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서울까지 20분이면 간다라는 말에 너도 나도 10억, 15억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려한 신도시의 진짜 얼굴을 보는 방법입니다. 저녁 7시 퇴근 시간이 지나고 해가 졌을 때 그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창문을 세워 보십시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불이 켜진 집이 드문드문하다면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캄캄한 어둠이 건물을 지배하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유령 도시에 서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수요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곳에 집을 산 사람의 절반 이상은 거기서 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집값이 오르면 팔고 나가려는 투자자들 뿐입니다. 그들은 이 집이 좋아서 산 게 아닙니다. GTX라는 기차표 하나만 보고 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통은 늦어지고 요금은 비싸고 서울로 출근하는 길은 여전히 지옥입니다.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와서 가격에 반영했는데 그 미래가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령 도시가 무서운 이유는 하락장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실거주자는 집값이 떨어져도 그냥 참고 삽니다. 내가 살 집이니까요. 하지만 투자자는 다릅니다. 이 집값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던집니다. 한 명이 8억에 던지면 옆집 사람은 공포에 질려 7억에 던집니다. 그 옆집은 6억에 던집니다. 순식간에 가격이 반토막 납니다. 이것이 바로 투기판의 도미노 현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신도시의 호가,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입니다. 밤 7시에 어둠. 그 침묵이 바로 그 동네의 진짜 가치입니다. 혹시 지금 서울하고는 거리가 먼 외곽 신도시에 전세를 끼고 무리해서 집을 사두셨습니까? 나중에 오르면 팔려고 비워두셨습니까?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그곳을 탈출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 도시는 지금 서서히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서울에 샀으니까 괜찮아. 나는 똘똘한 한 채를 갭 투자로 샀으니까 안전해. 과연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믿었던 도끼가 발등을 가장 아프게 찍는 법입니다. 다음 장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를 박살낼 마지막 시한폭탄, 세입자의 역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경고입니다. 이것은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고 가장 뼈아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갭 투자로 산 아파트입니다. 과거에 집주인은 왕이었습니다. 세입자를 골라받고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인 지금 왕좌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집주인이 세입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재계약만 해달라고 빌어야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갭 투자로 10억짜리 집을 샀다고 칩시다. 내 돈 3억에 전세금 7억을 끼고 샀습니다. 여러분은 10억짜리 자산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죠?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10억짜리 자산을 가진 게 아니라 7억짜리 빚을 진 겁니다. 전세금은 언젠가 반드시 돌려줘야 할 거대한 빚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니 사람들이 전세를 안 삽니다. 월세로 도망갑니다. 7억 하던 전세 시세가 5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만기일이 다가옵니다. 세입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저 이사 갈 테니까 7억 돌려주세요.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5억밖에 못 받습니다. 당장 현금 2억을 어디선가 구해서 메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은 막혔고 통장은 비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눈물을 머금고 집을 금매로 내놓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 돈 내놓으라며 소송을 걸고 여러분의 집을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내가 평생 모은 3억은 공중분해되고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갭 투자의 최후 역전세난의 공포입니다.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이 빠지는 건 못 버팁니다. 그것은 내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진짜 현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숨이 턱턱 막히십니까? 혹시 내 집도 위험한 건 아닌지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제발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고 소리친 겁니다. 2026년은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들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바위 위에 지은 집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앉아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99%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겁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설마 강남이 무너지겠어? 죄송하지만 그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국가 부도가 선언되기 바로 전날까지도 뉴스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평소처럼 출근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나라는 망했고 평생 모은 재산은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가장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역사는 잔인하게도 반복됩니다. 위기는 친절하게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도둑처럼 들이닥쳐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에이,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안심시키는 천사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파멸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제발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생존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마지막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첫째,
내 자산에 대한 냉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네이버 부동산에 떠 있는 호가만 보고 안심합니다. 내 집은 10억이야. 내 집은 15억이야. 죄송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진짜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일 당장 동네 부동산 3군데에 전화를 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사장님, 제가 급해서 그러는데 2천만 원 정도 싸게 내놓으면 바로 팔릴까요? 만약 부동산 사장님이 반색하며 당장 계약하자고 한다면 여러분의 집은 아직 안전한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아유, 요즘은 5천만 원을 깎아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위기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이미 유동성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것이 시장이 말해주는 냉혹한 성적표입니다. 둘째, 매몰 비용의 오류에서 탈출하십시오. 가장 위험한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집을 얼마에 샀는데, 내가 인테리어에 얼마를 썼는데 본전 생각이 나서 못 판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손절매를 왜 합니까?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팔 하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좀비 아파트나 유령 도시 징후가 보이는 곳이라면 과감하게 결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10% 손해보고 현금을 챙기는 것이 나중에 30%, 50% 폭락해서 영영 탈출하지 못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2016년에는 현금이 왕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폭락장은 박앤세일 기간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폭락장은 지옥이 됩니다. 과거의 매수 가격은 잊으십시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셋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하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는 트럭 위에 계란을 쌓아놓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비중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달러를 사십시오. 미국 국채를 사십시오. 혹은 확실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배당주로 갈아타십시오. 2026년 경제 위기가 오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오를 겁니다. 부동산이 떨어져도 달러 자산이 오르면 여러분의 전체 자산은 방어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위기 때마다 더 부자가 되는 비밀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6년이 저물어갈 때 누군가는 텅 빈 깡통 아파트를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릴 것이고 누군가는 확보한 현금으로 헐값이 된 우량 자산을 주워 담으며 미소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정부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은행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깨어있는 판단력만이 여러분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드린 경고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예방주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혼란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짜 부자들의 자산 대피소 3가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